예, 대금 결제 두 번째 날 강의를 하겠습니다. 이 동영상은 와글와글 세상TV 대표인 박명섭 교수님의 초청으로 강의를 녹화하여 올립니다. 자, 실무에 가면은요, 오픈 어카운트 OA 결제 방식이라고 해서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이 오픈 어카운트는요, 사후 송금 방식에 들어가는데 일반 사후 송금하고 조금의 법률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픈 어카운트는 선적 통지부 사후 송금 방식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미리 보시지만은 일반적인 사후 송금 방식의 채권 형식은요, 채권이 형성되는 것, 즉 수출자가 수입자한테 돈을 달라고 할 수 있는 권리가 생성되는 것은 선적 서류, BL이라든지 관련 서류나 이제 물품이 수입자에게 인도되어야만 우리가 수출자가 수입자한테 돈 줘. 이렇게 수출 채권이 발생됩니다. 그런데 그 돈을 나중에 며칠 후에 받겠다. 이렇게 유보시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오픈 어카운트는요, 수출자가 수입자한테 이 물건을 인도하기 전, 서류도 주기 전에 선적 통지를 하는 시점에서 돈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 수입자, 내가 너에게 물건 오늘 발송했고, 관련 서류도 오늘 DHL로 다 보냈다. DHL로 다 보냈다. 이러면은 수입자가 서류를 받은 것도 없고 물품도 받은 것도 없지만 수출자가 통지를 해줬단 말입니다. 그 시점에서 수출자는 나는 너에게 돈을 받을 권리가 생겼다. 이런 것입니다. 그 돈을 일정 기간 후에 돈을 받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채권 형성이 이 일반적인 사후송금하고 오픈 어카운트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오픈 어카운트는요, 또 미국이나 이런 국가에서는 우리가 청산 계정이라고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청산 계정은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그 외국환 거래 규정 5조, 제5조에 보면은 상호 계산 방식으로 바뀌어 있다는 것이죠. 자, 청산 계정을 한번 설명드리면 이런 것입니다. 어쨌든 외상거래인데요.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대학교 앞에서 자취를 한다고 보십시오. 하숙이 아니고요. 자, 이렇게 자취를 하게 되면은 그 자취방 주변에 여러분들 이제 그 밥을 이제 고정적으로 먹는 식당을 하나 잡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할매집, 뭐 삼촌집, 엄마집, 뭐 이런 밥집이 있다고 보십시오. 이 밥집에서 여러분들이 주인하고 이제 계약을 맺고 작은 장부를 하나 만들어요. 여러분들의 장부. 그러면서 이제 결산은 한 달 후에 하기로 합니다. 자, 그래서 첫날부터 갑니다. 1일 날 된장찌개 먹었습니다. 7,000원. 장부에 적으십시오. 돈 안 줘도 됩니다. 외상으로. 사후 송금 해주겠다 이겁니다. 2일 날 김치찌개 7,000원. 3일 날 뭐 순두부찌개 7,000원. 이런 식으로 계속 밥을 먹으면서 대금을 결제하지 않습니다. 그거를 이제 쫙 적어가지고 30일이 딱 되었습니다. 그달 30일이. 그러면 다 더해보니까 전부 한 20만 원 되더라고요. 이 20만 원을 한꺼번에 모아서 이제 주인한테 결제를 해주고 그 장부는 뜯어버립니다. 이게 청산 계정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그 사후 송금을 건건별로 결제해 주지 않고 결산일을 정해두고 묶어서 그거를 한 번에 털어버리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방식으로도 오픈 어카운트를 거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그거를 상호 계산이라고 해서 예를 들어서 수출자와 수입자가 서로 거래를 합니다. 수출자는 수입자한테 물건을 보내주고 수입자는 수출자한테 다시 이제 결국 수출이 되겠지만은 어떤 재료를 보내주고 이걸 서로가 장부를 갖고 있으면서 대차 대조표 같은 장부를 갖고 있으면서 적는 거예요. 수출자가 뭐 1일 날 10만 달러 수출했다. 그러면은 수출자는 이제 차변에 적히고 수입자는 이제 대변에 적히겠죠. 그 다음에 수입자가 수출자한테 뭐 수출이지만 5만 달러어치 재료를 보내줬다. 그러면 또 수입자는 장부에 적고 수출자는 그걸 이제 부채로 해가지고 적을 거 아닙니까? 이걸 예를 들어서 결산일을 정해놓고 쫙 빼보니까 수출자가 수입자한테 얼마를 받을 게 있다. 수입자가 수출자한테 얼마를 줄 것이 있다. 그거를 한 번만 결제해 주면 되는 겁니다. 이 상호 계산이 우리가 상호 계산 줄여서 상계 처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털어버린다는 것이죠. 줄 거 주고 뺄 거 받을 거 받고 이걸 주고 받고 이걸 빼보니까 얼마가 남으니까 그걸 주면 된다. 그걸 받으면 된다. 이런 것입니다.
자, 그리고 계약서에 적을 때는 오픈 어카운트 60 days만 적고요. 최종 선적일만 정해두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 최종 선적일 안에 수출자가 선적을 하는데 이거 만기일 계산도 하는 거 한번 보시죠. 이걸 여러분들이 막 달력에 60일 동그라미 치고 뭐 손가락 다 이렇게 꼽아가지고 세고 그런 게 아닙니다. 첫 달만 계산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10월 20일 날 선적했는데 실제로는 이 60일의 시작은요. 선적 그 다음 날부터 시작입니다. 그러면 선적일을 포함할 때는 여러분들이 플러스 1일 더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선적 그 다음 날부터 하겠다 하는 거를 시작날을 빼고 한다. 기산일 제외라고 하죠. 그래서 10월 21일부터 60일이 시작됩니다. 그러면 10월 달을 카운팅해 보면 31일까지 있지 않습니까? 10월 달은 11일이 소요됩니다. 그 다음에 11월 달은 30일까지 있으니까 이거 두 개만 더 해도 벌써 41일이죠. 그 다음에 60일이 되려면 12월 19일 날, 19일 날 이날 바이어가 돈을 붙이면은 여러분들은 한 2, 3일 후에 돈을 받는 거죠. 아니 19일 날 돈을 보냈는데 왜 우리는 2, 3일 후에 돈이 들어오죠? 국제 자금 송금은요, 메시지로 이루어지는데 특히 US 달러 같은 경우는 미 연방은행에서 전부 다 이 자금의 흐름을 컨트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다 감시를 하고 이렇게 오다 보니까 자금이 오는데 이틀 내지 3일이 걸리는 그 이제 시간이 걸린다는 거죠. 그러면 한번 이런 이야기를 해보죠. 전에도 이런 질문이 있었는데요. 12월 19일이 돈을 받는 날입니다. 셀러가. 그런데 바이어는 12월 19일 날 돈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수출자는 12월 22일 날 돈이 들어왔습니다. 수출자 입장에서 바이어가 늦게 돈 보낸 거 아닙니까? 계약 위반 아닌가요? 아니죠. 바이오는 정상적으로 보냈다니까요. 그런데 그 국제 송금에는 중간에 그 이제 기간이 그렇게 소요되는 게 있기 때문에 그거는 뭐 바이오 입장에서는 그 이제 셀러 바이오가 충분히 감안을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바이오는 송금 확인서에 12월 19일로 보낸 것으로 찍혀 있으면은 계약 위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12월 19일이 한국은 예를 들어서 그냥 이제 평일, 수요일이다. 그런데 만약에 미국에서 바이어가 돈을 보내는데 12월 19일이 미국에서는 내셔널 할러데이다. 그래서 은행이 문을 열지 않는다. 그래서 바이어가 12월 20일 날 은행이 문을 여니까 목요일 날 12월 20일 목요일 날 돈을 보냈습니다. 어? 이거 계약 위반 아닐까요? 아닙니다. 신용장 거래, 우리 그 UCP 600이나 이런 곳에서도 나오지만은 은행이 문을 열지 않는 국가 공휴일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는요, 그 문을 여는 그 다음 날까지 자동으로 우리가 연장이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돈을 보내고 이런 걸 할 때는요, 선적일은 그렇게 연장되지 않지만은, 자, 그래서 이런 경우도 우리가 12월 19일 날 바이어는 돈을 보내려고 했는데 은행이 문을 닫았잖아요. 그러면은 마지막 날이 이제 은행 문 여는 날로 자동적으로 연장된다고 보는 게 이게 관행 무역의 관습입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 오해를 없애기 위해서는요. 바이어는 미리 셀러한테 이메일 같은 걸 보내주는 게 좋은 거죠. 꼭 보내야 된다는 거 아니지만 보내주는 게 오해의 소지가 없습니다. 셀러야, 12월 19일이 내가 돈을 보내주는 마지막 날인데 그날이 우리나라의 국가 공휴일이다. 그래서 20일 날 은행 문을 다시 여니까 그날 돈을 보내줄게. 오해는 하지 말아라. 이런 걸 보내주면은 이제 셀러 입장에서는 제가 늦게 보냈다 하면서 막 이렇게 그 어떤 뭐 계약 위반이다 하는 그런 소리를 나오는 것을 막을 수가 있겠죠. 자, 그 이제 오픈 어카운트는 채권 형성이 이렇게 일반 사후송금하고 다르다는 걸 보시고 이 오픈 어카운트는 OA 내고라는 게 있습니다. 이 내고라는 것은요, 매입이라는 건데, 이 매입도 은행 입장에서 매입입니다. 수출자의 돈 받을 외상 수출 채권, 즉, 수출자가 지금 60일 후에 바이어한테 10만 달러 받을 게 있어요. 그 외상 수출 채권을 은행이 내고, 매입, 펄처스, 사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행 입장에서는 이제 60일에 대한 이제 이자를 떼고 관련 수수료를 떼고 수출자한테 돈을 주면 되고 바이어는 나중에 은행의 계좌로 60일째에 돈을 보내주면 수출자는 선적하고 나서 자기가 60일 기다려야 되는 것을 안 기다리고 미리 돈 받아서 좋고
그 다음에 은행은 이렇게 OA 내고를 해줘서 이제 바이오로부터 돈을 받으면은 수수료를 벌어먹어서 좋고 서로가 좋은 현상이 일어나죠. 그런데 대한민국 은행은요, 은행이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 이 내고, 매입이라는 거는 신용장 내고든 이 오픈 어카운트 내고든 마찬가지로 모든 것을 수출자의 여신 한도, 즉 대출 한도 내에서 해줍니다. 왜 그러냐면은 나중에 이렇게 OA 내고를 해줬는데 바이어 측에서 돈을 안 줬단 말입니다. 60일째 되는 날에. 그러면 수출자한테 은행은 분명히 소구권을 행사할 거예요. 그런데 수출자도 나 그 OA 내고 한 돈을 벌써 다 써버리고 줄 돈이 없다. 이러면은 중간에서 내고를 해준 은행만 피해를 보지 않습니까? 그런 걸 대비하기 위해서 수출자의 여신한도, 대출한도 내에서 내고를 해주면은 똑같은 이런 현상이 일어났을 때 괜찮아. 수출자, 너 나한테 돈을 주지 않아도 돼. 죄송합니다. 그 돈은 오늘부터 대출로 잡아서 이자가 발생될 것이다. 원래 대출해주기로 했던 한도 내의 금액이니까 그걸 대출로 잡으면 된다는 것이죠. 이러다 보니까 이 오픈 어카운트는요, 이 실무에서 중소기업들은 대출 한도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OA라고 적혀 있더라도 중소기업들은 그냥 일반 사후 송금하고 별로 다를 게 없습니다. 왜? 대출 한도가 없으니까 오픈 어카운트 내고가 안 되기 때문에 그렇죠. 대기업들은 대출 한도가 많으니까 이런 오픈 어카운트 내고를 할 수 있다는 것인데, 그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좀 한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이제 어떤 그 외상 수출 채권 매입 방식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철저히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것은요. 우리나라에서 매입이란 단어 은행에서 쓸 때 신용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매입이란 단어는 철저하게 대출 한도 내에서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사전 사후 송금을 봤는데 동시결제 방식을 한번 볼까요? 이 동시결제 방식은 수출자, 수입자 입장에서 우리가 어느 결제 방식 한 부분을 뜯어서 돈과 서류, 아니요, 물건과 이제 그 돈 또는 서류와 돈이 맞바뀐다고 해서 동시결제지, 실제 이 서류 속에는요, 이제 수출자 입장에서는 BL이 벌써 발급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수출자, 수입자 다 볼 때는 이게 동시결제가 사후 송금 방식에 들어가고 우리나라의 무역 통계에서도 COD, CAD 동시결제 방식은 엄연히 사후 송금 방식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자, COD는 캐시 온 딜리버리라고 하는데 현품인도 방식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걸 꼭 물건과 돈을 맞바꾼다는 개념도 있지만요. 무역은 원래 서류 거래입니다. 그래서 서류와 돈을 맞바꾸는 것도 물건하고 돈을 맞바꾸는 거하고 동일하게 보는 겁니다. 실제로 캐시온 딜리버리는요, 실제 돈하고 이제 물건을 맞바꾸는 그런 건데, 이게 물품이 크고 이렇게 대량의 물품일 때는 이 COD에서도 결국 서류, 관련 서류와 이제 그 돈을 바꾸는 그런 방식으로도 하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주로 운송인들이 수출자의 대리인 역할을 많이 해준대요. 또 대표적인 점검매매 방식이라고 하는데 점검매매가 무엇이냐면요. 수입자는 물품을 보고 이상이 없으면은 그 물품을 돈을 주고 인수를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Sales by Inspection, COD가 그런 방식인데 이 말보다는 제가 그림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한번 보시면요. 수출자와 수입자가 먼저 매매 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러면서 대금 결제를 그냥 COD 적으면 끝이에요. 자, 그러면은 계약서에 언제까지 수출자가 선적하겠다 하는 최종 선적일이 적히면 이제 수출자는 선적을 합니다. 선적을 하는데 이때 꼭 전제 조건으로 수출자의 대리인이 수입 국가에 있어야 됩니다. 나는 우리 대리점이나 대리인이 수입 국가에 없는데요. 자, 실무에서는요, 대리인 역할을 해주는 게 첫 번째, 수출자 거래은행 가가지고 수입국의 거래은행이 지점이 있는지 문의하십시오. 있다면은 그 지점에 수수료를 줄 테니까 이렇게 서류를 좀 넘겨주고, 그리고 돈을 좀 이렇게 주는, 서류를 넘겨받고 돈을 주는 그런 역할을 좀 해달라고 하면 됩니다. 그러면 은행에서는 충분히 해줍니다. 이거 수수료를 받기 때문에요. 두 번째, 그렇게 은행이 안 해준다거나 그런 지점이 없는 경우에는 수출자가 거래하고 있는 프레이트 포워더,
이 포워딩 업체를 수입국가의 포워딩 업체는 항상 수출국에 포워드가 있으면 수입국에도 파트너 포워드가 있어야 됩니다. 물건을 보내주면 그 물품을 처리를 해주기 위해서 반드시 존재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 포워드한테 부탁을 하면 됩니다. 너희들이 수입국에 있는 저 포워드 대리점 저기를 내가 대리인으로 좀 쓰고 싶다. 수수료 얼마 주고 이렇게 해줄 수 있냐? 전부 다 해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수출자의 대리인이 수입국가에 없어서 우리는 COD 결제를 하지 못하겠다. 그 말은 실무에서는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어쨌든 수수료를 주면 해준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경우에 수출자가 선적하고 나면은 원래 송금 방식은요, 수출자가 수입자한테 서류를 보내줘야 되는데 이 서류들을요, 수입자한테 보내지 않고 수출자 대리인한테 보내둡니다. 자, 여기서 두 개가 되는 거예요. 자, 만약에 수출자의 대리인이 은행 해외 지점이다. 그러면 이 물건을 수입 통관해서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때는 어쨌든 서류를 갖고 있고요. 또 여기가 프레이트 포워드라 하더라도 얘들도 통관을 안 해주고 서류를 갖고 있을 수 있고 또는 물품이 작을 때는 통관을 해가지고 창고에 통관된 물품을 보관을 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은 캐시 온 딜리버리라고 해서 꼭 돈을 받고 물건을 준다는 개념 버리십시오. 관련 서류를 넘기는 그 거래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은 물품이 이제 보세구역에 도착했다. 그러면 수입자는 서류가 없어서 보세 창고에 들어가서 이 물건을 가져갈 수는 없습니다. 수입 통관도 안 돼 있으면 더더욱 못 가져나가죠. 단, 그 물건이 정상적으로 개수가 맞게 왔는지 확인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기가 Sales by Inspection이 일어나는 거죠. 그렇게 검사하고 이상이 없으면은 이제 수출자의 대리인하고 거래를 합니다. 여기서 동시결제가 일어납니다. 자, 서류를 다오 또는 물건을 찾아갈 수 있도록 딜리버리 올더 화물 인도 지시서를 다오 서류를 다오 그러면 내가 돈을 줄게. 그러면서 여기서 돈을 주고 서류나 관련 물품을 찾아갈 수 있는 딜리버리 올더를 주고 여기서 동시결제가 일어납니다. 그러면은 수입자 서류를 받았으니까 물건을 이제 통관을 진행하든지 아니면 통관된 물품을 찾아가면 되고요. 수출자 대리인은 자기 이제 수수료를 떼고 돈을 송금을 해주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캐시 온 딜리버리입니다. 두 번째로 CAD는요, 캐시 어게인스트 다큐멘트 말은 똑같습니다. 자, 현금인데요. 어게인스트 무엇과 반대로 서류와 반대로 돈을 드릴게요. 돈과 반대로 서류를 드리겠습니다. 결국 동시결제라는 거죠. 자, 이 경우에는 우리가 두 개를 이제 알아주시는데 수입자가요. 이거 이제 수출 국가에 반대로 COD하고 반대로 수입자의 대리인이 수출국에 있다고 보십시오. 이거를 여러분들 진짜 수입자의 대리인, 대리점이, 지점이 수출국에 있다면요. 이 선적 전에 수출자가 물품을 제대로 컨테이너에 넣는지 확인을 하는 작업을 합니다. 그게 우리가 PSI, 선적 전 검사라고 합니다. 자, 수출자가 컨테이너에 스토핑 작업을 합니다. 적입 작업을 하는데 수입자의 대리인이 수출국에 있어요. 그러면 카메라 들고 나가는 겁니다. 나와가지고 수출자가 컨테이너에 물건 넣는 거를 어떤 물건 넣는지 몇 개를 넣는지 벌써 사진을 찍고 다 체크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컨테이너 문이 닫히면은 실을 딱 채우는데 그 실도 딱 사진을 찍어 놓고 이러면은 수출자가 벌써 컨테이너에 완벽한 거래 물품을 다 넣으니까 수입자는 그 물건을 안전하게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만약에 PSI가 불가능한 경우 이때는 이제 수입자가 수출자한테 공인검사기관을 지정해 줍니다. 전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공인검사기관 뭐 SGS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야, 수출자, SGS한테 검사를 받고 검사 증명서를 나에게 보내라. 그러면은 수출자는 SGS한테 검사 의뢰를 하고 수출자가 검사 수수료를 주고 그리고 그 수수료는 수출자가 다시 바이어한테 청구를 할 것입니다. 왜? 바이어가 그렇게 하라고 시켰으니까요. 그죠? 자, 그래서 PSI를 할 수 있을 때는 수입자 쪽에서 PSI를 하고 PSI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연히 공인검사기관을 수입자가 지정을 해주고 수출자는 그 검사기관의 검사를 받고 검사증명서를 제공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림을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수입자의 대리인이 수출국가에 있습니다. 만약에 진짜 수입자의 지점이나 대리인, 직원이 이제 수입자 직원이 출장을 가도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할 수 있을 때는 PSI를 하고, 만약에 수입자의 대리인이 수입자가 의뢰한 프레이트 포워더다. 포워드가 나가가지고 PSI 해주지 않습니다. 공인검사기관 활용하시고, 또는 수입자의 거래은행의 해외 지점을 이제 이렇게 그 수입자의 대리인 역할로 사용을 할 때는요, 당연히 또 PSI 안 해주니까 그때는 공인검사기관. 그래서 공인검사기관을 활용할 때는 수입자가 자신의 프레이트 포워드를 자기 대리인으로 이제 수수료 주고 쓸 때, 또는 수입자 거래은행의 해외 지점을 수수료를 주고 대리인으로 쓸 때, 이때는 공인검사기관을 지정을 해주고 검사증명서를 받는 조건으로 하십시오. 자, 이제 거래를 하겠습니다. 수출자, 수입자, CAD 계약 맺었습니다. 그리고 언제까지 선정한다. 그러면 이 수출자가 수입자한테 이제 그 화물 이제 그 스토핑 스케줄을 보내주는 거죠. 우리는 예를 들어서 10월 25일 오전 11시 반에 엠티 컨테이너 불러서 스토핑 작업을 시작할 것입니다. 그러면은 PSI를 하는 경우에는 거기에 맞춰서 직원이나 수입자 지점의 직원이나 아니면은 직원 출장을 보내가지고 PSI를 하면 됩니다. 만약에 그렇게 못하는 경우에는 우리 공인검사기관을 쓸 때는 수입자가 수출자한테 야, 어느 기관을 정해줄 테니까 그 공인검사기관을 통해서 검사를 받아라. 그리고 검사 받고 나서 나에게 검사증명서를 보내달라. 이렇게 시키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수출자가 스토핑하고 하면서 이제 검사를 다 받고요. 뭐 아니면 PSI를 했고요. 그러고 나면 실 채우고 이제 지정된 CY나 보세구역으로 컨테이너를 반입시킬 겁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선적되고 나면은 이제 BL이라든지 인보이스 서류가 다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때 서류를 주고 대금을 받습니다. 여기서 동시결제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나면은 그 서류를 보내주고 이제 여기 대리점, 지점 역할 해준 여기하고 수입자하고는 정산을 하면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거래하는 방식이 CAD 방식이고, CAD는 조건이 수입자의 대리인 역할하는 사람이 수출국가에 있어야 되고요. 반드시 화물을 안전하게 받기 위해서는 이제 PSI를 하든지, PSI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인검사기관을 지정을 해줘서 검사를 받고 검사 증명서로 이제 화물이 안전하게 다 이제 그 컨테이너에 들어갔다는 것을 이제 그 확인하는 그런 방식을 사용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